화창한 5월의 봄날이었다. 은퇴한 변호사 이현우는 서울 자택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빛 속에서 떨어지는 꽃잎들은 그의 과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오랜 시간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지켜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히 지켜온 것은 아들 이도윤이었다. 현우는 문득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도윤이 어렸을 때 사진들. 작은 손으로 현우의 넥타이를 잡고 웃는 도윤이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 시절은 어려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아버지, 저 도윤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조심스러웠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그래, 도윤아.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버지. 다음 주에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대전에 한번 오시면 어떨까요? 유림이도 아버님 보고 싶대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대전에 있는 아들 내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딸과도 갔던 며느리 서유림은 그를 늘 공손하게 대했지만 유림의 아버지 안드레이는 현우를 좋아하지 않았다. 러시아 출신인 안드레이는 자신의 딸이 평범한 가정에 시집간 것을 못마땅해 했고 특히 경계성 지능을 가진 도윤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 가마. 내가 다음 주에 내려갈게. 전화를 끊은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이 결혼한 지 3년, 그동안 안드레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현우는 자신이 한때 서울에서 손꼽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저 은퇴한 평범한 노인으로 자신을 소개했을 뿐이었다. 그것은 도윤의 부탁이었다. 아버지가 대단한 변호사였다는 걸 알면 장인어른이 더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그날 밤 현우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어린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말하던 날의 꿈이었다. 아버지, 왜 친구들은 내가 말하면 웃어요? 나 이상한가요? 꿈속에서도 현우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일주일 후 이현우는 KTX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그의 생각만큼이나 빠르게 지나갔다. 수십 년간 법정에서 싸워왔지만 아들의 행복을 지키는 싸움은 가장 어려웠다. 대전역에 도착한 현우는 택시를 타고 도윤의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자 문득 지갑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택시비를 치르고 나니 지갑에 남은 현금이 없었다. 현우는 자신의 건망증에 한숨을 쉬며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아, 나 지금 너희 집 앞인데 지갑을 두고 왔어. 집에 들어가서 내 가방 좀 가져다 줄래? 아,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 지금 집에 없어요. 장인어른과 어머님이 오셔서 함께 식사하러 나갔다가 제가 먼저 들어왔어요. 다들 조금 있다 올 거예요. 현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내가 먼저 들어가 있을게. 너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 알고 있으니까. 도윤이 이사할 때 현우는 도어락 설치를 도와주며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또한 아들 부부가 집을 장만할 때 자신의 퇴직금 일부를 보태주며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도 올려놓았다. 네, 아버지. 30분 정도 있다가 들어갈게요. 현우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아들의 집으로 들어갔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은 도윤의 성격을 닮아 있었다. 현우는 소파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저희가 먼저 들어갈게요. 아버님은 자동차 주차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서유림의 목소리였다. 현우는 반갑게 일어나려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의 움직임을 멈췄다. 도윤아, 오늘 아버님께 그 이야기 꼭 해야 해. 유림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알아요. 하지만 오늘은 아버지 생신인데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더 좋은 기회야. 아버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대.
현우는 조용히 소파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려 했다. 하지만 주방에서 갑자기 터져 나온 소리에 그는 멈춰 섰다. 이 바보 같은 놈. 러시아 억양이 강한 한국어였다. 안드레이의 목소리였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주방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다. 도윤은 주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안드레이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도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림은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머리 나쁜 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안드레이가 소리쳤다. 내 딸이 왜 너 같은 바보와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똑똑한 딸이. 이제 내 말 들어. 이 집은 팔아. 그리고 우리가 알려주는 사업에 투자해.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렵게 마련한 집인데요. 저녁 준비 후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드레이의 손이 도윤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다.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아버지. 유림이 놀라서 외쳤지만 안드레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바보 같은 놈이 어떻게 가정을 책임져? 내 딸이 고생하게 할 거야? 도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아들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그의 아들이 이런 모욕과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 유림이 이를 말리기는커녕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안드레이는 다시 손을 들어 올렸다. 이것은 훈육이야.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 순간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만. 현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주방에 있던 세 사람은 놀라서 현우를 바라보았다. 당신, 언제 왔어? 안드레이가 물었다. 방금 전이요. 현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안드레이는 코웃음을 쳤다.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노인네. 이건 내 딸과 사위 일이니까. 아니요, 이건 제 아들 일이기도 합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그리고 이 집은 제 이름도 등기부에 올라가 있어요. 안드레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태도를 바꿨다. 뭐, 그렇다 해도 도윤이는 내 사위고 이건 우리 가족 문제입니다. 현우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도윤아, 괜찮니? 도윤의 뺨은 붉게 부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는 아들을 꼭 안았다. 아들아,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안드레이는 이 광경을 보며 더욱 화를 냈다. 이봐요, 노인네?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간섭하는 거요? 도윤이는 내 말을 들어야 해. 이 집을 팔고 내가 알려주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현우는 천천히 안드레이를 향해 돌아섰다. 첫째, 저는 노인네가 아니라 이현우입니다. 둘째, 이 집은 제 아들과 며느리의 집이지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셋째, 도윤이에게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은 가족 일이 아니라 폭행이 됩니다. 안드레이는 코웃음을 쳤다. 폭행? 내가 내 사위를 훈육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게 일상이에요. 이 바보 같은 녀석은 강하게 가르쳐야 해요. 도윤이는 바보가 아닙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여기는 러시아가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유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제발요. 오늘은 시아버님 생신인데 우리 다 같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해요. 현우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현우는 오랜 변호사 생활에서 그런 눈빛을 수없이 보아왔다. 유림아, 너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니? 현우가 물었다. 유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도윤이 오빠를 너무 아끼신 나머지 약간 강하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사실 도윤 오빠가 회사에서도 실수를 많이 해서 현우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는 도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도윤아, 우리 집에 가자. 뭐라고요? 안드레이가 소리쳤다. 당신이 뭔데 내 사위를 데려가려고 해요? 당신은 그저 퇴물 늙은이일 뿐이잖아요. 현우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도윤에게 속삭였다. 짐 좀 챙기렴. 우리 서울로 돌아가자.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림이 급하게 말했다. 오빠 제발요. 아버지는 그냥 화가 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얘기하면. 유림아, 현우가 차분하게 말했다. 너희 결혼할 때 나는 도윤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내 아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구나. 그 말에 유림은 입을 다물었다. 안드레이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현우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무턱대고 덤비지는 못했다. 도윤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짐을 챙겼다. 현우는 그동안 거실에 서서 안드레이와 유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냉정한 판단이 서려 있었다.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현우가 말했다. 내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안드레이는 비웃었다. 법? 당신이 뭘 안다고? 난 그저 사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한 것뿐이야. 폭력은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윤이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다. 현우는 아들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다. 유림이 급하게 따라왔다. 오빠 정말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유림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현우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유림아,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현우와 도윤은 그렇게 집을 나섰다. 뒤에서 안드레이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대전역으로 향하는 길, 도윤은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현우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버지. 도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정말 바보인가요? 현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도윤아. 너는 결코 바보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아버지는 항상 알고 있었단다.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지쳐 잠이 들었다. 현우는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서울 자택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다. 현우는 잠든 도윤을 깨워 집으로 들어갔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도윤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학창시절 좋아하던 책들, 조금은 유치할 수 있는 피규어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도윤아, 씻고 좀 쉬어라. 내가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올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수치심이 가득했다. 현우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동안 도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들은 결혼 이후 점점 전화통화도 줄어들었고 서울에 오는 횟수도 줄었다. 현우는 그저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느라 바쁜 거라 생각했다. 차를 준비해 도윤의 방으로 향하던 현우는 욕실에서 나오는 아들을 마주쳤다. 도윤의 팔목에 선명한 멍 자국이 여러 개 보였다. 현우는 차를 내려놓고 아들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건 언제부터 있었던 거니? 도윤은 황급히 소매를 내렸다. 아, 이거. 그냥 일하다가 부딪혔어요. 현우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윤아,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지 마. 이건 부딪혀서 생긴 멍이 아니야.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장인어른이 가끔 제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화를 내세요. 처음에는 그냥 소리만 지르셨는데 점점. 현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아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얼마나 자주 있었던 일이니?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유리미는 이런 일을 알고 있었니?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미는 아버지를 막지 못했어요. 장인어른이 워낙 무서워서. 그리고 유리미도 제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의 아들이, 그토록 순수하고 착한 그의 아들이 이런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니. 도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정말 답답한가 봐요. 장인어른 말씀처럼 제가 바보라서.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는 결코 바보가 아니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야.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못하는 걸까요? 왜 항상 뭔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하는 일을 저는 못하는 걸까요?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질문에 수백 번도 더 답해왔다. 하지만 매번 도윤이 이 질문을 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새롭게 아팠다. 도윤아,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 어떤 사람은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풀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내가 어떤 일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해서 그게 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아.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제가 유리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해요. 제가 바보라서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돈도 못 벌 거라고. 현우는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도윤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왔는지 아버지는 알아. 대학교도 졸업하고 취직도 했고 결혼도 했지. 그 모든 과정이 너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넌 포기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유리미가 저를 떠날 것 같아요. 현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물었다. 도윤아, 너는 유리미를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도 사랑하니?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사랑해요. 하지만 요즘은 유리미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제가 짐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현우는 오랜 변호사 생활에서 얻은 통찰력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안드레이가 도윤에게 집을 팔고 사업에 투자하라고 강요한 것, 유림이 이를 말리지 않은 것, 그리고 도윤을 향한 태도의 변화까지. 도윤아, 너의 집은 등기부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지? 저와 유림이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도 있고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들이 결혼할 때 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자신의 이름도 등기부에 올려놓았던 것이다. 도윤아, 내일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가보자.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왜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도윤은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믿었다. 이제 좀 쉬어라. 내일 이야기하자. 현우는 아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방을 나왔다. 홀로 거실에 앉은 현우는 창밖에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장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변호사 자격증, 사법시험 합격증, 그리고 30년 넘게 모아온 판례집까지. 이제 다시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도윤이 부엌으로 나왔을 때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오늘은 내가 해볼게.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식탁에 앉았다. 그의 뺨에 난 상처는 여전히 붉게 남아 있었다. 어제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장인어른과 그렇게 만나게 해드려서.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침을 먹으며 현우는 오늘의 계획을 설명했다. 오늘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 갈 거야. 내 오랜 친구 정재호 변호사를 만날 거다. 왜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데요? 도윤이 물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도윤아, 사실 아버지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도윤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나는 변호사였단다. 도윤의 눈이 커졌다. 네? 변호사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넘게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일했어. 내가 중학교 때 은퇴했지.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회사원이셨다고.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지. 변호사라고 하면 너에게 더 큰 부담이 될까봐.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어. 도윤은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럼 유림이랑 결혼할 때도 그때도 말하지 않았지. 내가 아버지가 대단한 변호사였다는 걸 알면 장인어른이 더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라고 했잖니. 물론 그때 너는 내가 정말 변호사였는지는 몰랐겠지만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현우는 그런 아들을 이해했다. 자신이 평생 알아온 아버지의 모습이 갑자기 달라진 것이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도윤아, 미안하다.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너를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구나.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아버지. 그냥 좀 놀랐을 뿐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강남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정재호 변호사는 현우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다. 그는 현우가 은퇴한 후에도 서울에서 손꼽히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하자 정재호가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다. 이현우, 이게 얼마만이야. 그리고 이 청년이 도윤이구나.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훌쭉한 청년이 됐네. 정재호는 도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러다 도윤의 뺨에 난 상처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들어왔다니 다행이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정재호의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다. 벽면에는 수많은 법률 서적과 함께 여러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다. 그들이 앉자 정재호가 물었다. 현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현우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도윤에 대한 안드레의 폭력과 모욕, 그리고 유림의 태도까지. 정재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도윤 씨, 정재호가 도윤에게 말을 걸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도윤은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처음에는 가끔, 최근에는 거의 매주. 신체적 폭력은 언제부터였지? 한 6개월 전부터요. 정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현우야,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야.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모두 포함된. 우리는 도윤 씨를 위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혼 문제도 상담하고 싶어. 도윤이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현우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도윤아, 이건 너의 결정이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 가정에 돌아가는 것은 위험해. 우리는 너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해.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유림이가 저를 정말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초에는 행복했는데 점점 변해갔어요. 특히 장인어른이 우리 집에 자주 오시면서부터. 정재호는 몇 가지 메모를 하면서 물었다. 혹시 재산 문제도 있었나요? 안드레이 씨가 귀하의 재산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나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을 팔아서 장인어른이 소개해주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제안 정도였는데 점점 강요가 되었죠.
정재호와 현우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정재호가 말했다. 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안드레이 씨는 도윤 씨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윤 씨의 특성을 악용해 정서적, 신체적으로 약화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런 짐작은 했지만 듣고 보니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군. 아버지. 도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먼저 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거야. 너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정재호가 덧붙였다. 도윤 씨, 우리는 귀하를 위해 모든 법적 지원을 할 겁니다. 특히 현우 씨가. 그러니까 이현우 변호사님이 직접 관여하시니 더욱 든든하시겠죠. 도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저는 유림이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어쩌면 그녀도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르잖아요. 현우와 정재우는 서로 바라보았다. 정재우가 말했다. 도윤 씨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서유림 씨를 만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안드레이 씨가 주변에 있다면 더욱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정재호가 제안했다. 변호사 이폐하에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립적인 장소에서 안전하게.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미팅을 마치고 나오면서 현우는 아들에게 물었다. 도윤아, 괜찮니? 도윤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네, 그냥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해서 좀 혼란스러워요. 현우는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이해해. 하지만 아버지가 내 곁에 있어.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 그들이 법률사무소를 나오려는 순간 놀랍게도 유림이 로비에 서 있었다. 오빠. 유림이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붉어져 있었다. 도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현우가 아들 앞에 섰다. 유림아, 어떻게 여기를?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유림이 대답했다. 아버지가 오빠 아버지 차를 따라왔대요. 그리고 제게 전화해서. 현우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안드레이도 같이 왔니?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 계세요. 저보고 오빠를 데려오라고. 그 순간 법률사무소의 문이 열리고 안드레이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여기 있었군. 안드레이가 소리쳤다. 감히 내 딸을 두고 도망치다니. 이 바보 같은 놈. 정재호가 재빨리 로비로 나와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단호하게 안드레이 앞에 섰다. 여기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소란을 피우시면 보안요원을 부르겠습니다. 안드레이는 비웃었다. 법률사무소? 이태물 늙은이가 내 사위를 선동해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거요? 현우는 천천히 안드레이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이제 변호사 시절의 날카로움을 되찾고 있었다. 안드레이 씨, 제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도윤이의 재산을 노린 것에 대해서도요. 안드레이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뭔데? 그냥 늙은 퇴물이잖아. 정재호가 나서서 말했다. 그는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30년 넘게 서울에서 활동한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죠. 안드레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 현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제 아들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유림은 놀란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아버님이 변호사셨어요? 그래, 유림아.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도윤이가 더 이상 학대받지 않는 거야. 안드레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태도를 바꿨다. 변호사건 뭐건 내 딸의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도윤이는 내 사위고 내 딸의 남편이에요. 정재호가 안드레이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드레이 씨,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도윤 씨에 대한 폭행 증거가 있고 재산을 노린 정황도 있습니다. 귀하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이런 법적 문제가 생기면 체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드레이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유림에게 러시아어로 뭔가를 말했다. 유림은 불안한 표정으로 도윤에게 다가갔다. 오빠, 제발 집에 돌아와요. 우리 같이 얘기해보면 안 될까요? 아버지도 화가 좀 누그러지셨어요. 도윤은 유림을 바라보다가 현우를 바라보았다. 현우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유림아,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보기만 했는지. 유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워낙. 알아.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도윤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는 이혼하고 싶어. 그 말에 유림은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안드레이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 딸을 버리겠다고?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도윤이는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바보 같은 놈이 어디서 살 수 있겠어. 정재호가 경고했다. 안드레이 씨, 그런 발언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우는 담담하게 안드레이를 바라보았다. 안드레이 씨, 제 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경계성 지능을 가졌을 뿐 그것이 그의 인간적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 아들은 당신처럼 타인을 학대하지 않는 진정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안드레이는 코웃음을 치며 유림의 팔을 잡아 당겼다. 가자, 유림아. 이 바보와 그 늙은 아버지는 내버려 두고. 유림은 망설이다가 아버지를 따라갔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후회,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안도감까지. 오빠, 미안해요. 그녀는 작게 말하고 아버지를 따라 나갔다. 그들이 떠난 후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현우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도윤아. 이제 다 끝났어. 도윤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이혼해야 할까요, 아버지? 현우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정재호가 다가와 말했다. 도윤 씨, 지금은 마음이 혼란스러울 테니 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법적 보호 조치부터 시작하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는 문득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강해진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동안 도윤이 얼마나 큰 고통을 참아왔을지, 그리고 얼마나 용기를 내어 지금 이 결정을 했는지를 생각하니 더욱 그랬다. 우리 집에 가자, 도윤아. 오늘은 충분히 힘든 하루였어. 그들은 법률사무소를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 그가 문득 입을 열었다. 제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유림이가 저를 정말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우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랑은 누구나 착각할 수 있는 거야, 도윤아.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택시가 그들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이미 지쳐 있었다. 현우는 아들이 쉴 수 있도록 도왔다. 도윤이 잠든 후 현우는 거실에 앉아 오랜 기억들을 되새겼다. 현우는 차를 한 잔 따르며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은 그의 과거처럼 어둡고 깊었다. 20년 전 그의 아내 미경이 그들을 떠났던 그날도 이런 밤이었다.
현우 씨,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도윤이는 남들과 달라요. 나는 이런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미경의 마지막 말들이 여전히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도윤이 7살 때 그들은 아이의 발달이 또래보다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많은 병원과 검사 끝에 도윤은 경계성 지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미경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점점 우울해졌고 결국 도윤을 현우에게 맡기고 떠났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 채 현우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기로 결심했다. 당시 그는 서울에서 가장 바쁜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수많은 사건과 의뢰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과감히 일의 양을 줄였다. 아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내기로 한 것이다. 이현우 변호사, 당신 같은 인재가 왜 이렇게 일을 줄이는 거요? 앞으로 대법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동료들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현우에게는 도윤이가 더 중요했다. 그는 아들이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도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현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의 도시락을 싸주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학습 속도가 느린 도윤을 위해 밤마다 공부를 도와주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박물관에 가서 역사를 배웠다. 중학교 시절 도윤은 종종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너 왜 이렇게 느려? 바보 아니야? 너네 엄마는 어디 갔어? 같은 말들이 그를 괴롭혔다. 현우는 밤마다 울먹이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도윤아, 내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아니? 너는 남들보다 세상을 다르게 바라봐. 그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야. 고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도윤에게는 그것이 큰 산처럼 느껴졌다. 현우는 아들을 위해 특수교육 전문가를 찾아다녔고 도윤의 능력에 맞는 학습 방법을 개발했다. 아버지, 저는 왜 남들처럼 될 수 없는 거예요? 18살의 도윤이 물었던 그날 현우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 주었다. 도윤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르단다.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 너는 조금 더 천천히 배우지만 한번 배운 것은 결코 잊지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선하단다.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대학교 입학은 기적과도 같았다. 도윤은 특별 전형으로 지방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다. 현우는 그날 밤 홀로 울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대학 시절 도윤은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갔다. 비록 학업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는 자신의 속도대로 나아갔다. 자원봉사 활동에서는 오히려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났다. 그의 따뜻함과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다. 졸업 후 도윤은 작은 사회복지단체에 취직했다. 그곳에서 그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돕는 일을 했다. 비록 급여는 적었지만 도윤은 행복해 보였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아이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는데 큰 보람을 느꼈다. 유림을 만난 것은 그곳에서였다. 러시아 출신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통역사로 온 유림은 도윤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다. 적어도 현우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도윤이 수줍게 고백했던 그날 현우는 기뻤다. 그의 아들도 마침내 사랑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세상은 도윤에게 늘 가혹했다. 그 사랑도 결국 상처로 남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다. 유림의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현우는 직감적으로 안드레이가 도윤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알았다. 안드레이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국으로 이주한 사업가였다. 그는 딸이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만났길 바랐을 것이다. 도윤이 결혼 의사를 밝혔을 때 현우는 걱정했다. 도윤아,
정말 결혼해도 괜찮을까? 유림이의 가족이 너를 인정해주는 것 같지 않은데? 괜찮아요, 아버지. 유림이가 저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변호사셨다는 사실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장인어른이 부담스러워할지도 몰라요. 그때 현우는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자신을 그저 퇴직한 회사원으로 소개한 것이다. 자신의 직업적 자부심보다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결혼식 날, 도유는 생애 가장 행복해 보였다. 현우는 그런 아들을 보며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3년째 접어들면서 도유는 점점 변해갔다. 전화를 할 때도 예전 같은 활기가 없었고 서울에 오는 횟수도 줄었다.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신호를 알아차렸어야 했다. 법정에서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그는 그 징후들을 눈치챘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이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느라 바쁜 거라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현우는 문득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다. 도윤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다. 학사모를 쓴 도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현우는 그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감싸고 있었다. 저 웃음을 다시 찾아줘야 해. 현우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제 은퇴한 변호사가 아니라 현역 변호사로서 아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도윤이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 도윤아. 내가 왜 벌써.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습관이 됐어요, 아버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는 거. 현우는 아들이 준비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바라보았다. 계란찜,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탁이었다. 고마워, 도윤아. 그들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아버지, 도윤이 입을 열었다. 어제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버지께서 변호사셨다는 사실도 알리게 됐고.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근데 아버지는 왜 변호사라는 사실을 숨기신 거예요? 자랑스러운 일인데.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내 어머니가 떠난 후 너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해 일을 줄였어. 그리고 점점 내가 세상에서 상처받는 걸 보면서 내가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은퇴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이제 너도 내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어. 그때 나는 이미 50 중반이었고 충분히 일했다고 생각했지. 무엇보다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저 때문에 변호사 일을 그만두신 거예요? 현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 도윤아. 너 때문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야. 그리고 그건 내가 한 결정 중 가장 후회 없는 결정이야. 도윤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러다 문득 물었다. 아버지, 저는 유리미를 정말 사랑했던 걸까요? 현우는 아들의 질문에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건 내 마음만이 알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유리미를 사랑했다는 것은 확실해. 내가 그녀를 위해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그걸 증명하니까. 그럼 유리미는요? 유리미도 저를 사랑했을까요? 이 질문에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냉정한 진실이 도윤을 더 아프게 할 것 같았다. 도윤아, 사람의 마음은 복잡해. 처음에는 유리미도 너를 사랑했을 거야. 하지만 사람은 변하고 때로는 그 변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리미가 처음에는 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장인어른이 자주 오시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현우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도윤아,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아니? 너는 그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란다. 도윤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버지 말씀이 과장이세요? 아니야, 정말이야. 현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법정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처럼 진실되고 선한 사람은 없었어.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워. 도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저는 장인 어른이 저를 바보라고 할 때마다 정말 제가 바보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윤아, 세상에는 똑똑함의 여러 종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잘 읽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의 지능이야.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지. 그리고 너는 그 부분에서 누구보다 뛰어나단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정재호 변호사와의 약속을 위해 준비했다. 오늘은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날이었다. 현우는 도윤이 사계절 내내 입는 회색 점퍼를 꺼내 입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도윤이 대학 졸업 선물로 받은 것으로 5년이 넘도록 입고 있었다. 도윤아, 새 옷을 사야 할 것 같은데?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이거 아직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에요. 현우는 아들의 단순함과 만족감에 다시 한번 마음이 뭉클해졌다. 도윤은 늘 그랬다. 비싼 것, 화려한 것보다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 만족했다. 그런 면에서 도윤은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욕망과 경쟁 속에서 순수함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래, 내가 좋다면 그 옷이 최고지. 그들이 집을 나서려는 순간 현우의 전화가 울렸다. 정재호였다. 현우야, 큰일 났어. 안드레이가 도윤에 대한 후견인 신청을 했어. 현우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뭐? 후견인이라니? 그래, 도윤의 경계성 지능을 이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며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어. 그리고 후견인으로 유림을 지정하려고 해. 현우는 분노로 떨렸다. 말도 안 돼. 도윤은 완전히 자기 결정 능력이 있어.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안드레이는 도윤의 최근 정신과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어.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이 있더라고. 현우는 놀라서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보고 있었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니? 현우가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장인어른의 태도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요. 유림이가 심리상 담사를 소개해줬는데 그분이 정신과 의사였나 봐요. 현우는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드레이는 처음부터 도윤을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정재호, 우리 지금 바로 가겠네. 이 문제는 반드시 막아야 해. 전화를 끊은 현우는 도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저는 정말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인가요? 후견이니? 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아니야. 너는 완전히 독립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이야. 안드레이는 너의 약점을 이용해 너의 재산과 권리를 빼앗으려는 거야. 하지만 제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 그것이 너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 현우는 오랜만에 변호사로서의 날카로움을 되찾았다. 그는 이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지식과 경험을 동원할 것이다. 도윤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그들은 서둘러 정재호의 사무실로 향했다.
가는 길에 현우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도윤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질려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단과 용기가 서려 있었다. 내 아들은 결코 약하지 않아. 현우는 생각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정재호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는 이미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정재호는 여전히 날카로운 변호사였다. 현우가 은퇴한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어려운 사건들을 맡아왔고 특히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안드레의 후견인 신청은 오늘 오전에 접수됐어. 정재호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서류에 따르면 도윤 씨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우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완전히 거짓된 주장이야. 도윤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일했으며 스스로 결혼을 결정했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 문제는 이거야. 정재호가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다. 도윤 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야. 여기 보면 환자는 중등도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상을 보이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도윤은 그 서류를 보고 놀란 듯했다. 저는 그냥 상담만 받았는데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요. 정재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의사 김준호 선생, 혹시 안드레이와 관련이 있는 분은 아닐까요? 도윤이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하지만 김 선생님을 소개해 준 건 유림이었어요. 유림이 아버지의 오랜 친구 아들이라고. 현우와 정재호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정재호가 말했다. 이 의사의 진단이 과장되었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정신과 의사의 감정을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독립적인 정신과 의사를 찾아서 도윤이의 상태를 평가받도록 하자.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도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법원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저에게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정재호가 도윤의 어깨를 토닥였다. 도윤 씨, 법원은 후견인 지정을 매우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특히 당사자가 명백히 반대하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쉽게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아요.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정재호,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 도윤이에 대한 안드레의 폭력과 학대 증거를 모으고 재산을 노린 정황도 수집해야 해.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도윤 씨의 신체에 있는 멍 자국들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이나 지인들 중에 폭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증언도 확보해야 합니다. 도윤은 팔목의 멍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요. 장인 어른이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저를 모욕했는데 점점. 현우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도윤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정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 씨, 혹시 다른 부위에도 멍이나 상처가 있나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셔츠를 들어 올렸다. 그의 등과 옆구리에는 여러 멍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일부는 이미 옅어졌지만 몇몇은 아직도 선명했다. 현우는 충격에 굳어버렸다. 그의 아들이, 그토록 소중한 그의 아들이 이런 학대를 당했다니. 변호사로서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다뤄왔지만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정재호는 즉시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겼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정폭력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안드레 씨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도윤은 셔츠를 다시 내리며 물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동안 참았을까요?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현우는 아들의 질문에 마음이 아팠다. 그것은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도윤아, 가정폭력은 서서히 진행돼. 처음에는 작은 모욕이나 비난으로 시작해서 피해자가 그것에 익숙해질 때쯤 폭력으로 발전해. 그리고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참아내지. 그게 내 잘못이 아니야. 정재호도 동의했다. 맞아요, 도윤 씨.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싶지 않아서 또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림 씨가 당신과 안드레이 씨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당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죠.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유림이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녀도 아버지가 두려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아파요. 현우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알아, 도윤아. 하지만 이제 괜찮아. 아버지가 여기 있어. 그들은 이후 몇 시간 동안 법적 전략을 세웠다. 후견인 신청에 대한 반대 신청서 작성, 가정폭력 혐의에 대한 고소장 준비, 그리고 이혼 절차에 대한 논의까지.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도윤이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왜 나는 남들이 말하는 걸 잘 못 알아듣는 걸까요? 왜 항상 뭔가 뒤처지는 느낌일까요? 현우는 아들의 질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도윤이 평생 품어온 질문이었다. 그리고 현우는 그 질문에 완벽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항상 가슴 아팠다. 도윤아.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람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 어떤 사람은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은 음악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지. 너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그게 저를 열등하게 만드나요? 절대 아니야.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름이 열등함을 의미하진 않아. 오히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독특한 방식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아름다움과 진실을 볼 수 있는 거야.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장인 어른은 저를 바보라고 했어요. 유림이도 가끔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건 그들의 한계야, 도윤아. 그들이 너의 가치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야. 정재호도 따뜻하게 말했다. 도윤 씨,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당신처럼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드물어요. 그건 어떤 지능 지수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정재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세상에는 영리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에게는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선함이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혀온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은 듯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오래된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 가방에는 그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류 가방을 열자 먼지가 살짝 일었다. 가장 위에는 그의 변호사 자격증과 사법시험 합격증이 놓여 있었다. 그 아래로는 그가 담당했던 주요 사건들의 기록과 판례집, 그리고 수많은 의뢰인들의 감사 편지들이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이라는 제목의 책자였다. 그것은 현우가 직접 집필한 것으로 법조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지침서였다. 현우는 그 책자를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가정폭력의 증거 수집 방법,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법정에서의 대응 전략. 그가 수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변호사로서의 자신을 숨겨왔지만 이제는 그 정체성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 때였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법정에 서야 했다. 서류 가방 맨 아래에서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가 막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사진이었다. 젊고 패기 넘치는 모습에 그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당시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법으로 정의로. 현우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주름도 늘었지만 그의 정의감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현우는 자신의 명함 케이스를 발견했다. 이현우 변호사, 이현우 법률사무소라고 새겨진 명함이었다. 그는 한 장을 꺼내 손가락으로 글자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도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는 서류 가방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좋은 아침, 도윤아. 도윤은 밝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오늘은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래, 할 일이 많아서. 현우는 테이블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았다. 도윤아, 내가 오늘 정재호와 함께 법원에 가려고 해. 안드레이의 후견인 신청에 대한 반대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폭력 고소장도 제출할 거야. 도윤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제가 같이 가야 하나요? 아니, 오늘은 내가 다녀올게. 너는 집에서 쉬고 있어.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지쳤을 테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근데 그 가방은 뭐예요? 현우는 가방을 열어 그 안의 것들을 도윤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내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 사용하던 것들이야. 이제 다시 이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 도윤은 아버지의 자격증과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걸 다 제가 모르고 있었다니.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하던 일일 뿐이야. 도윤은 아버지가 직접 쓴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그래, 내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다뤘거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변호사들과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쓴 책이야. 도윤은 책을 조심스럽게 넘겨보았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현우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항상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길 바랐지만 변호사로서의 자신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길 바랐다. 하지만 지금 도윤의 눈에서 그는 두 가지 모두를 볼 수 있었다. 고마워, 도윤아. 현우는 서류 가방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다. 이제 다시 이름으로 살아갈 시간이 온 것 같구나. 도윤은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현우 변호사. 멋진 이름이에요, 아버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현우는 정재호와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떠나기 전 그는 도윤에게 당부했다. 혹시 유림이나 안드레이가 연락해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내게 전화하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법원 앞에서 정재호를 만난 현우는 함께 서류를 제출하러 들어갔다. 법원의 익숙한 분위기,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이 오가는 모습, 그리고 그 특유의 긴장감은 현우에게 오랜 기억을 되살렸다. 어색하지? 정재호가 웃으며 물었다. 조금.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하기도 해. 그들은 안드레이의 후견인 신청에 대한 반대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윤에 대한 가정폭력 고소장도 함께 제출했다. 현우는 서류에 이현우 변호사, 이현우 법률사무소라고 서명했다. 오랜만에 적는 그 서명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현우가 물었다. 정재호는 현실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후견인 신청권은 법원에서 심리할 거예요. 특히 도윤 씨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더 신중하게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제출한 독립적인 정신과 의사의 소견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가정폭력 고소는? 이 건은 검찰로 넘어갈 거예요. 도윤 씨의 사진과 진술, 그리고 당신의 목격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안드레이 씨가 러시아 국적이라는 점도 고려될 거고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재호, 우리 이번에는 꼭 이겨야 해. 내 아들을 위해서. 알아, 현우야. 내가 도울게. 너와 도윤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그들이 법원을 나오는 순간 놀랍게도 유림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아버님. 유림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유림을 바라보았다. 유림아, 어떻게 여기 온 거니? 아버지가 오늘 법원에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유림은 주변을 살폈다. 아버진 모르게 왔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현우는 정재호와 눈빛을 교환했다. 정재호가 말했다. 현우, 나는 먼저 사무실로 가 있을게. 유림 씨와 얘기 나누고 와. 정재호가 떠난 후 현우와 유림은 법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유림은 긴장한 듯 손을 떨고 있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유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도윤 오빠가 당한 일들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요. 현우는 담담하게 물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들을 수 있을까? 유림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저도 오빠를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 결혼 생활에 자꾸 간섭하시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아버진 항상 오빠를 무시하고 저에게 더 나은 남자를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너는 안드레의 편에 선 거니? 아니요. 적어도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저는 중간에서 양쪽 다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진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으셨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셨어요. 그래도 네가 도윤이를 보호했어야 했어.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내 남편이었어. 유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아요. 하지만 저도 아버지가 두려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점점 오빠와의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항상 제가 설명하고 도와줘야 했거든요.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현우는 유림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도윤과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도윤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았다. 유림아,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이 있어. 하지만 그것이 폭력과 학대를 정당화하지는 않아. 알아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유림이 흐느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정말 무서워요. 오빠가 집을 나간 뒤로 계속 화를 내시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떤 얘기? 오빠의 재산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고. 그리고 오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증명해서 법적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현우는 안드레의 계획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처음부터 도윤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유림아, 너는 계획에 동참하고 있니? 유림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아버지 말씀대로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무서워요. 특히 아버지가 오빠에 대한 후견인 신청을 하셨다는 걸 알고 나서. 그럼 너는 왜 여기에 온 거니? 유림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아버님께 경고하러 왔어요. 아버지가 아버님을 해치려고 하세요. 현우는 놀라서 유림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오빠를 데려간 건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당신을 없애면 오빠가 돌아올 거라고. 유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버님. 전과도 있고 러시아에서 폭력 사건으로 체포된 적도 있어요. 현우는 유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변호사로서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유림아, 이 말을 증언할 수 있겠니? 법정에서. 유림은 두려워 보였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이제 저도 아버지가 무서워요. 오빠에게 잘못한 것도 너무 미안하고
현우는 유림의 진정성을 느꼈다. 그녀도 역시 안드레의 피해자일 수 있었다. 유림아,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니? 도윤이도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는 여전히 너를 걱정하고 있어. 유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요? 오빠가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는 누구보다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이야. 그는 이미 너를 이해하고 있을 거야. 유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제가 도울게요. 오빠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요. 현우는 유림의 손을 잡았다.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 유림아. 그들이 벤치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안드레이였다. 유림, 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유림은 공포에 질려 현우 뒤로 숨었다. 현우는 유림을 보호하듯 앞에 섰다. 안드레이 씨, 진정하세요. 우리는 그저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뿐입니다. 안드레이의 눈은 분노로 번들거렸다. 당신 때문에 내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 내 사위를 데려가더니 이제는 내 딸마저. 현우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안드레이 씨, 당신의 행동이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도윤이에 대한 폭력과 학대, 그리고 그의 재산을 노리는 목까지. 이제 모든 것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안드레이는 비웃었다. 법? 당신이 무슨 법을 안다고? 그저 퇴물 노인일 뿐이잖아. 현우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안드레이에게 건넸다. 이현우 변호사, 30년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왔죠. 안드레이는 명함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화를 냈다. 변호사든 뭐든 상관없어. 내 가족에게서 떨어져. 그는 갑자기 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현우는 오랜 경험으로 그의 동작을 예측하고 피했다. 안드레이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당신이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어. 안드레이가 소리쳤다. 내 딸의 미래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유림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 미래를 망친 건 아버지예요. 오빠를 괴롭히고 저를 이용하려 했잖아요. 안드레이는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유림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한 거잖아. 아니요,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했어요. 저와 오빠는 그저 아버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안드레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다시 한번 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작은 칼이었다. 조심해요. 유림이 소리쳤다. 현우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칼이 그의 팔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픔을 느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안드레이 씨, 지금 당신의 행동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즉시 칼을 내려놓으세요. 그때 법원 경비원들이 상황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그들은 재빨리 안드레이를 제압했다. 이 사람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현우가 차분하게 말했다. 증인도 있고 제 팔에 상처도 있습니다. 경비원들은 안드레이의 칼을 압수하고 그를 체포했다. 유림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괜찮으세요, 아버님? 유림이 현우의 팔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괜찮아, 유림아. 작은 긁힘일 뿐이야. 현우는 피가 묻은 소매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이것으로 안드레이는 더 큰 법적 문제에 휩싸이게 될 거야. 현우는 경찰이 도착하자 자세한 진술을 했다. 유림도 아버지의 위협과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 증언했다. 안드레이는 결국 가정폭력 혐의에 더해 폭행 시도 혐의로 체포되었다. 병원에서 팔 치료를 받은 후 현우는 유림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도윤은 아버지의 팔에 붕대가 감긴 것을 보고 놀랐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현우가 설명하려 할 때 도윤은 유림을 발견하고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빠. 유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요.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분노, 상처,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까지. 유림아. 도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 그랬어? 유림은 눈물을 흘리며 도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안드레이의 압박, 그녀의 두려움, 그리고 그녀 자신의 약점까지. 도윤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했는지 궁금해. 도윤이 말했다.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어요, 오빠. 하지만 점점 제가 약해졌어요. 아버지의 영향력에 굴복하고 제 마음까지 변해갔어요.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아. 나도 점점 느꼈어. 내 눈빛이 달라진 걸.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유림이 흐느꼈다. 현우는 두 사람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물을 한 잔 마시며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비처럼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얼마 후 도윤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눈빛은 평온해 보였다. 아버지, 유림이가 우리와 함께 있어도 될까요? 당분간만요. 그녀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도윤아. 이 집은 항상 너희를 위한 안식처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리고 저는 유림이와 다시 시작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녀를 용서하고 싶어요. 현우는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그게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야, 도윤아. 내 마음의 넓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날 밤 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의 팔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생각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은 조금 헐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여전히 강력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자신을 바라보았다. 흰 머리카락과 주름 사이로 옛 변호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도윤과 유림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현우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식탁에 메모를 남겼다. 오늘 법원에 갑니다. 도윤아, 유림아, 집에서 푹 쉬고 있어요. 저녁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마이너스 아버지. 현우는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안드레의 체포 후 첫 심리가 있는 날이었다. 또한 후견인 신청에 대한 예비 심리도 예정되어 있었다. 법원에 도착한 현우는 정재호를 만났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어떻게 지냈어, 현우? 정재호가 현우의 팔에 감긴 붕대를 보며 물었다. 괜찮아. 작은 상처일 뿐이야. 현우는 미소 지었다.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테니까. 그들은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 문 앞에서 현우는 잠시 멈춰 섰다. 한때 그가 수없이 드나들던 곳이지만 이제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긴장돼? 정재호가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기대돼. 법정에 들어서자 검사와 안드레의 변호인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안드레이는 구금 상태에서 호송되어 왔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현우를 보자 증오에 찬 눈빛을 보냈지만 현우는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재판장님, 저는 피해자 이도윤의 법정 대리인이자 아버지인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현우가 법정에서 자신을 소개하자 안드레이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지금까지 현우를 그저 퇴물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가 누구인지 진짜로 깨닫는 듯했다. 심리는 간단했다. 안드레이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와 현우에 대한 폭행 시도 혐의가 검토되었다. 검사는 안드레이의 구금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고 안드레이의 변호인은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현우는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제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저에게 칼을 휘두르며 공격했고요. 그의 폭력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구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드레이의 변호인이 반박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단지 가족 문제로 감정이 격해진 것뿐입니다. 그가 러시아 국적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기다렸다가 다시 발언했다. 재판장님, 이것은 국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저질러 왔고 그 증거는 제 아들의 몸에 남은 멍과 상처, 목격자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딸인 서유림 씨의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납니다. 결국 판사는 안드레이의 구금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후견인 신청에 대한 예비 심리에서도 현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도윤에 대한 후견인 지정은 보류되었다. 독립적인 정신과 의사의 소견이 도윤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법정을 나오면서 현우는 안드레이와 잠시 눈을 마주쳤다. 안드레이의 눈에는 이제 증오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상대를 만났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했다. 잘했어, 현우. 정재호가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는 여전히 날카로운 변호사야.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정재호.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아직 도윤이의 권리를 완전히 지켜내지 못했어. 그들은 법원 카페에 앉아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현우는 자신이 생각해둔 계획을 정재호에게 설명했다. 나는 도윤이가 단순히 안드레이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넘어서 그의 명예와 자존감을 회복하길 원해. 그리고 유림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해. 정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절차를 진행할 거야? 그건 도윤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윤이가 자신을 믿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야. 현우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도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에 관한 추천서였다. 나는 도윤이가 자신의 특별함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길 바라. 그래서 내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단체에 연락했어. 그들은 도윤이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해. 정재호는 서류를 읽어보고 미소 지었다. 이건 정말 좋은 기회네. 도윤 씨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래, 도윤이는 항상 그런 일을 원했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일. 그의 공감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났거든. 그들은 이야기를 계속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현우의 눈에는 이제 확신과 희망이 가득했다. 그는 아들을 위한 싸움을 시작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었다. 오후에 현우는 한 곳을 더 방문했다. 바로 그의 옛 법률사무소였다. 그곳은 현재 다른 변호사가 인수해 운영하고 있었지만 현우의 이름은 여전히 사무실 역사에 남아 있었다. 리셉션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놀란 듯 현우를 바라보았다. 혹시 이현우 변호사님이세요?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 좀 만나러 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현우의 제자이자 현재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였다. 그는 현우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나와 반겼다. 선생님, 이게 얼마만이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들은 박지훈의 사무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현우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고 박지훈은 진지하게 들었다. 선생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내가 다시 법정에 서려고 해. 내 아들을 위해,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 자격증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필요해. 박지훈은 기쁜 표정으로 동의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제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무소에는 항상 선생님을 위한 자리가 언제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감동을 느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이다. 고맙네, 지훈이. 아직 완전히 복귀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만큼은 직접 맡아서 해결하고 싶어. 그들은 이후 변호사 자격 재활성화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 현우는 서류에 서명하며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이 서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왔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그 펜을 다시 잡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우는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일부를 드러냈고 그것이 아들을 구하는 열쇠가 되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집에 도착하자 도윤과 유림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현우를 보자 기대에 찬 표정으로 다가왔다.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도윤이 물었다.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게 잘 됐어, 도윤아. 안드레이는 계속 구금 상태로 있을 거고 후견인 신청도 기각됐어. 도윤과 유림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다. 유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는 재판을 받게 될 거야. 가정폭력과 폭행 시도에 대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의 증언이 필요할 거야, 유림아. 유림은 잠시 두려워 보였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현우는 서류 가방에서 도윤을 위한 추천서를 꺼내 건넸다. 도윤아, 이건 널 위한 거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 읽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감동에 찬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게 정말? 그래, 도윤아. 그들은 내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지, 그리고 내 경험이 얼마나 값진지 알고 있어.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현우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내가 자랑스러워, 도윤아.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날 저녁 그들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를 했다. 유림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떤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도윤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리고 현우는 오랜 시간 후에 마침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윤과 유림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현우는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밝은 빛이 빛나고 있었다. 끝이 아닌 시작이다. 그는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10. 새로운 아침, 새로운 시작. 몇 주 후 서울의 아침은 유난히 맑고 화창했다. 현우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도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도윤은 여전히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고 현우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 도윤아. 도윤은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오늘이 첫 출근 날이에요. 그렇다. 오늘은 도윤이 새 직장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다. 그는 현우의 추천으로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단체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계성 지능이나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다. 도윤은 그곳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다. 긴장되니? 현우가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뻐요. 현우는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넌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도윤아. 내 공감 능력과 이해심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 그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유림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현우의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빠. 유림이 조용히 인사했다. 유림아, 앉아서 같이 먹자. 현우가 말했다. 유림은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아버지에 대한 증언을 위해 용기를 냈고 도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리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부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법원에 가야 해요. 유림이 말했다. 아버지 재판이 있어서. 현우와 도윤은 그녀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안드레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유림은 핵심 증인으로 여러 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괜찮아, 유림아.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야. 현우가 격려했다.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유림아, 넌 강한 사람이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유림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 했다. 한국어 교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고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첫 출근을 위해 준비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고 머리도 꼼꼼히 정돈했다. 어때요, 아버지? 도윤이 물었다.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멋지게 보이는구나, 도윤아. 그들은 함께 집을 나섰다. 현우는 도윤을 새 직장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고 유림은 법원으로 향했다. 아파트 앞에서 그들은 잠시 헤어지기 전에 서로를 격려했다. 유림아, 힘내.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 도윤이 말했다. 유림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오빠. 첫 출근 잘하길 바랄게요. 그녀는 작은 선물 상자를 도윤에게 건넸다. 이건 작은 행운의 선물이에요. 도윤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작은 책갈피가 있었다. 당신의 다름은 특별함입니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고마워, 유림아.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각자의 길로 향했다. 현우는 도윤과 함께 차를 타고 새 직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도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 그가 문득 입을 열었다.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현우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물론이지, 도윤아. 너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내 경험, 내 이해심, 그리고 내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똑하진 않지만 도윤이 머뭇거렸다. 도윤아, 똑똑함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재능이지. 그리고 너는 그 부분에서 누구보다 뛰어나단다. 도윤은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밝게 웃었다.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들은 마침내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 건물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건물이었다. 입구에는 여러 색깔의 손바닥 모양이 그려져 있었고 모든 다름은 소중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감사해요, 아버지. 도윤이 말했다. 현우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도윤아, 내가 자랑스러워. 항상 그럴 거야. 도윤은 아버지에게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현우는 차 안에서 아들이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행복 그리고 약간의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아들이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차를 출발시키려는 순간 현우의 전화가 울렸다. 정재호였다. 현우야, 좋은 소식이야.
안드레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어. 가정폭력과 폭행 시도 그리고 협박까지. 그는 실형을 살게 될 거야.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군. 고마워 정재혁.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변호사 자격 재활성화가 승인됐어.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현역 변호사야. 이현우 변호사.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 역시 좋은 소식이군. 전화를 끊은 후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바라보았다. 이현우 변호사. 이제 그는 다시 그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현우는 차를 출발시켰다. 오늘은 그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박지훈의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할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과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사건들을 맡을 계획이었다. 차 안에서 그는 오래된 CD 한 장을 꺼내 플레이어에 넣었다. 베토벤의 운명이 흘러나왔다. 그 음악은 그에게 항상 도전과 극복의 의미를 주었다. 서울의 도로를 달리며 현우는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보았다. 아내가 떠난 날, 도윤이 경계성 지능 판정을 받았던 순간, 홀로 아들을 키운 세월, 그리고 최근의 모든 사건들까지. 그 모든 것이 그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 그는 생각했다. 내가 변호사를 그만둔 것은 도윤이를 위해서였는데 다시 변호사가 된 것도 도윤이를 위해서니. 그러나 그것은 단지 아이러니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순환이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한 현우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새 명함을 바라보았다. 이현우 변호사, 가정폭력 및 장애인 권리 전문. 이제 그는 자신의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현우는 차에서 내려 사무소로 향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걸음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혀온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은 듯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현우와 도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는 저녁을 준비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현우는 아들이 야채를 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뭐가? 저를 변호해 주셔서요. 제가 바보가 아니라고 말해 주셔서요. 현우는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그건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도윤아. 그들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방으로 들어가 쉬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다. 현우는 거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깊고 어두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작은 희망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도윤아, 이제 다시 시작이다.